네. 저는 신라대학교 이은화 교수인데요. 지금은 교육대학원 원장을 하는데 제가 교양대학 학장을 2년 반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 교양교육을 좀 공부했어요. 교육학 전공이긴 한데 교양을 잘 몰랐어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교양을 접근하니까 우리가 엄청 개선할 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교양이 1, 2, 3, 4학년 중에 한 4분의 1 정도에 가파는 갔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 여러 가지 음, 이 자원의 투자가 4분의 1 정도 되는가 교양이 어림없거든요. 그래서 뭐 4분의 1, 1년 정도는 그냥 때우는 건가? 정말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할수록 뭔가 이렇게 애들을 불만도 많고 학교에서 지원은 안 되고 그리고 또 뭔가 학교에서 뭐 교육의 뭐 문제나 뭐 이런 품질 얘기할 때는 맨날 교양 교육이 또 이렇게 화살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게 맺힌 게 많은 근데 분명히 개선은 필요한 4년 중에 1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학교에서 박태하나 이게 뭐 어느 학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교양 교육에 개선할 부분에 되게 가치를 두고 열심히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제가 교무처장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거 더 못하고 지금 이제 약간 학회나 이런 협의회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개선 안 되면 아, 우리 대학 교육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전공 교육은 사실 예,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열심히 교육해서 내보내면 당장에는 성과가 있어 보이지만 그거 얼마 못 가가지고 애들이 분명히 다른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교양교육은 이게 아주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가르쳐야 돼가지고 여기에 어떤 티칭의 노하우나 이런 교육학적인 고민이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많이 실제로도 하세요. 어학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티칭 메소드에 관해서 접근이 상당히 깊이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제가 오늘 고민을 같이 좀 공유해 보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한 세대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에 좀 기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양교육의 가치와 의미 이렇게 본다면 음,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려도 그 어, 이렇게 첫 스타트가 나오네요. 네, 너무 많이 건너떴네요. 그 전공이 등장한 거가 한 120년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1877년 존스 홉킨스 대학 이게 메이저라는 단어를 썼고요. 1909년 하버드에 이제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명칭을 두고 학생들이 이렇게 추천 과목처럼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그 커리큘럼을요. 근데 그전에는 대학 교육은 다 교양 교육이었잖아요. 그래서 전공 교육이 탄생을 한 것이 20세기예요. 20세기니까 지금 고작 100년 남짓밖에 안 된 거죠. 그리고 그때의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그 과목들을 묶을 때 이 여기서 보시면 사회적인 일, 이 웍을 중심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단히 이제 직업 지향성이 두드러지니까 지금 시대의 학생들은 전공 교육 과정이 또 굉장히 중심처럼 보이죠. 근데 대학 교육의 본연의 어떤 출발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르다고요. 지금 그런 전공 교육 과정 중심이니까 이제 굉장히 학과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그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벽에 갇힌 구조가 되어서 이게 지금 무전공 혹은 자유전공 이렇게 이제 벽 허물기라는 어떤 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벽을 허물면 결국은 그게 교양교육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이제 지금 이슈가 우리가 자유전공제가 그렇게 해서 대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양교육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직업적인 목표가 아니었었고요. 왜냐하면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리버럴 자유로운 사람들 생산의 계층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자유민을 위한 교과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목표가 없는 자유로운 교육,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인간됨, 우리 인격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이성 혹은 인격, 그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인격을 둬야 하는 게 교육의 목표가 됐던 게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과목이 자유민을 위한 일곱 개 교과목, 칠 자유과라 그러고 세븐 리버럴 아츠라 그러는데 세븐 리버럴 아츠가 문법, 수사, 논리, 대수기하, 천문어 이런 거예요. 그 지금 다 먹고 사는데 별로 없는 이 교양을 닦는 그런 과목에서 교양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리버럴 에듀케이션이고, 근데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나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광범위한 시민계층으로 수요가 확장이 되면서 어, 이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는 영역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직업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반적인 자질과 능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교양 교육이라기보다는 일반 교육, 제너럴 에듀케이션. 앞이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라 지금은 제너럴 에듀케이션. 이런 어떤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교양 교육이 다시 에, 약간 색깔이 바뀐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교양 교육이 조금 변화해 오다가 21세기의 교양 교육은 어때야 되는가? 이거를 아, 죄송합니다. 이거를 그 네. 21세기의 교양 교육이 어때야 되는가라는 이제 프로젝트이죠, 일종의. 여기 AACNU라고 하는 어, 제가 호스트가 아닌가 보네요. 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사무실이 하나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크게, 고려 안 하고 얘기를 드리면, 21세기의 교양교육이 어때야 되는가를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책이에요. 이 책이 College Learning for New Global Century, 새로운 그 세기를 위한 대학 교육이거든요. 여기 지금 누가 했냐면 Liberal Education and America's Promise, LEAP라고 하는 우리 같으면 교양기초교육원이죠. 이게 지금 음, 언제 만들어졌냐면 20세기 끄트머리 2005년에 만들어지고 이게 이 책이 2007년에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 우리가 대학교육협의회 산하의 교양기초교육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미국이 AACNU 산하에 LEAP가 있거든요. 그래서 AACNU 산하에 이제 LEAP를 만들고 21세기의 대학 교양 교육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 책을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 그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21세기의 교양 교육은 이 한마디로 하면 통합적인 학습 성과 여기 중간에 있는 인티그레이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이 교집합에 아마 교집합으로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제가 이거 막 조작을 했는데 보면 기존의 교양 교육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 문화에 대한 인간 문화와 자연 세계에 관한 지식 그리고 지적이고 실용적인 기술, 스킬이죠. 날리지 스킬이고 개인과 사회적인 책무성. 이게 이제 태도거든요. 우리가 인지적이고 기술적이고 기능적이고 정의적인 목표들이 있었을 거면 그 세 가지 목표를 새로운 환경에 적용해보는 그런 학습 경험을 인티그레이티브 러닝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 해결, 크리에이티브 띵킹, 크리티컬 띵킹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교육의 목표다라고 이제 새롭게 버전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근간으로 교기원에서도 그렇고 각 교양대학에서도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의 목표를 이런 지식과 태도와 기능과 그리고 통합적인 학습 이 영역에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목표 설정이 많이 약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때 2000 지금 2014년에 2005년에 만들고 2007년에 요 자료 나올 때 이미 인티그레이티브 러닝의 방향을 교양교육의 방향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 어떤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런 고민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교양교육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지금은 교양교육의 목표가 네, 이렇게 보면요. 교양교육의 목표가 제가 이 인티그레이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게 네, 프로블럼 설빙, 크리에이티브 띵킹, 크리티컬 띵킹 이런 것들이요. 역량이에요. 지금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존의 네, 지 네, 기능적이고 이런 목표들을 네. 통합하는 역량 오늘 목표들을 드려야 되는데, 나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출발했다. 수업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또 4시에는 또 다른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된 거지? 수요일이니까, 네. 네, 호스트가 이렇게 음소거 할 수 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막 하려고 그러니까 네. 저 말고 호스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역량 기반 교육이 이, 이게 요때 교양 교육에도 이렇게 얼핏 보인다 이 말씀이고 성과 기반 교육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학습 성과라고 하는 거는 러닝 아웃컴이거든요. 학습의 성과, 러닝 아웃컴. 이 러닝 아웃컴의 그 정의, 뭐 물론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수 학습 활동이 끝난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보장하기로 약속한 목표. 목표는 목표인데 학생이 도달해야 될 목표고 이거를 누가 정하냐면 보통은 교수가 정하죠. 학교가 정하고 요 4년 교수 학습 활동 끝나면 이런 목표를 보장할게. 뭐 인재상, 뭐 대학교육 목표, 이념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과목 안에서 보면 이 과목 교수 학습 활동이 끝나면 15주 끝나면 이런 목표를 보장할게. 그 목표가 우리 실러버스에 있는 목표들이거든요. 그러면 교수 학습 활동이 끝나는 시점은 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학생들이 달성해야 될 러닝의 아웃컴, 학생들이 가져가야 될 거고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보장해야 되는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과 기반 교육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성과 기반 교육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어코드. 워싱턴 어코드라는 말 들어봤어요? 워싱턴이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협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1890, 1989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협약에 지금은 개발도상국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지금 2017년 기준으로 호주, 캐나다, 대만, 홍콩, 인도, 뭐 일본, 한국 다 이렇게 있지만 이 규약이 지금 뭐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이나 이런 국가들도 이 아웃컴 베이스 러닝에 맞춰가지고 다 교육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필요하냐면 글로벌 표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세계가 막 교류하는데 필리핀에서 대학 졸업한 거하고 한국에서 간호학과 졸업한 거하고 이게 비슷해야 교류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국가가 비슷하려면 상호 규약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성과 기반 교육은 이런 가이드라인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그거를 인증하는 이런 형태로 아웃컴 베이스드 에듀케이션의 어코드가 시작이 한 거죠. 처음 출발은 엔지니어링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 학문 분야로 그리고 대학 전체 기관 인증 평가도 이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 대학의 기관 인증 평가든 아니면 간호학과의 뭐 그 개별 학과의 프로그램 평가든 인증 평가나 일반 평가들은 다 요거예요. 이 원칙은 대원칙이에요. 첫 번째가 articulation of desired learning outcomes. 러닝 아웃컴, 학생의 학습의 성과를 뭐로 할 것인지 articulation이지만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아까 약속이라고 말씀드렸고, 약속이 뭔지 모르는 학교가
우리 학생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그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교과목의 학습 성과를 교수가 어떻게 학생이 도달하게 할 수 있는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일- 러닝 아웃컴을 뭘로 갈 건지를 아주 분명하게 해주고 그게 중장기적인 아티큘레 그 러닝 아웃컴도 있고 아주 디테일한 러닝 아웃컴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해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 목표의 체계예요. 그래서 그 대학의 비전이나 그 대학의 인재상이나 그 대학의 핵심 역량이나 그 학과의 목표나 그 학과의 에, 역량이나 혹은 개별 교과목의 학습 성과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명확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가가 성과 기반 교육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의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들 보면 항상 그게 이제 1챕터예요. 분명한 성과가 어떻게 명확하게 돼 있는가. 왜냐하면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을 중심으로 이후의 모든 교육이 이 얼라이먼트 되어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요. 이 alignment of educational provision with desired learning outcomes. 아, 바람직한 학습 성과를 위해서 교육적인 이 프로비전이 정렬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대학이 약속한 비전이 있다. 그러면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향후의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부합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교과목의 목표, 이건 뭐 러닝 아웃컴 중에 코스 아웃컴이죠. 코스 아웃컴이 있다 그러면 그 코스 아웃컴에 맞춰가지고 교수 학습 활동들이 얼라이먼트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대학의 큰 단위에서도 교육 과정이 예, 목표와 인, 방향에 따라 가지고 얼라이먼트 돼야 되고 작은 단위에서도 교과목에 달성해야 될 목표가 얼라이먼트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 지금 출발이 러닝 아웃컴에서 출발하는 거. 이게 바뀌면 얼라이먼트도 다 바뀌겠죠. 네. 그래서 이 성과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과가 어떤 걸로 해야 될지, 학과에서 이 성과를 뭘로 해야 될지가 학과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우리 대학 핵심 역량이죠. 어떤 대학의 핵심 역량을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달성하도록 보장해야 될 것인가가 그 단계에서 고민이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대학의 핵심 역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단위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럼 큰 단위에서 대학의 핵심 역량을 위해서 작은 단위에서도 얼라이먼트 해줘야 돼요. 대학은 이렇게 방향을 가는데 각 교과목은 제각각 자기가 중요한 걸 하면 얼라이먼트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얼라이먼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어세스먼트입니다. 어, 이 성과 기반 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기대 수준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뭐 따라올 놈만 따라오라가 아니고 모든 학생에게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꾸 측정을 하게 돼요. 잘 가고 있는가? 1학년 때 핵심 역량 얼만큼 올랐나? 2학년 때 얼만큼? 예. 혹은 뭐 교과목 안에서도 우리 과정 중심 평가를 왜 강조하냐면 교과목 학습 성과라는 거는 교과목 교수 학습 활동이 끝난 시점에서 보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중간고사쯤에 괜찮은가? 잘 따라오고 있는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가? 목표 달성까지 그거를 계속해서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세스먼트를 하면 결과값들이 다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런 그걸 이제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라고 하기도 그래요. 에비던스.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 혹은 증거 기반, 에비던스 기반의 판단을 하고 수정 보완을 하는 거죠. 끄트머리까지 가기 전에. 그래서 이걸 우리는 continuous improvement라 그래요. 그래서 이 outcome evidence에 근거한 continuous improvement가 그래서 보면 과정 중심 평가가 그렇게 많이 강조되고 CQI가 강조되는 것이 다 성과 기반 교육의 어떤 어코드의 맥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을 성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그 무엇, 어떤 방향성이 역량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의 상당 부분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competency 혹은 capacity 뭐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영어로도 이제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이거 출발은, 어, 73년 맥클랜드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 이 업무 현장에서 고성과자를 중심으로 어떤 속성이 있는가, 지능 말고 그 속성을 탐구하면서 이게 아주 좀 약간 확대됐다 그래야 되나요? 그 전에 20년대도 있었거든요.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 근데 이 역량을 강조하는 20년대는 그때는 그 이- 특히 이제 교사 교육이나 이런 쪽에 이 역량이 중요하다. 역량을 가르쳐야 된다. 학교에서. 그러면 그 역량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교사가 역량이 뛰어나야 되니까 그 전에 역량 기반 교육은 주로 교사 교육에 접목된 거였는데 이 맥클랜드 교수의 연구는 일반 보편적인 이 대학 교육에 굉장히 이제 관심사였겠죠. 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었거든요. 직무성과. 그래서 어, 기업은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으면 되고, 예, 우리 이제 고등교육기관 혹은 직업 교육을 할 때는 그런 역량을 속성을 갖추도록 교육하면 되니까 이게 대단히 조금 그 업무 현장 기반으로 이제 관심사가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교기원에 이, 뭐 이렇게 포럼 같은 거 기재 발표도 하고 이랬었는데 역량 기반 교육에 대해서 아주 조금 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인 것 같아요. 역량 기반 교육은 직업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에, 이때의 고착된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계셨어요. 근데 공부를 조금 더 하셨어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공부가 더 아마 지금은 조금 또 생각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기원에서 역량 기반 교육 반대 성명 같은 것도 했어요. 그런 단어 빼라, 이렇게. 네. 어, 왜 그러냐면 그 뒤에 93년에 스펜서 앤 스펜서 연구를 보면 역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직무 성과를 내는 그런 속성이 아니고 이 내재적인 특질들까지 타고나는 것들도 역량으로 봐야 된다. 동기라든지 트레이트라든지 그 셀프 이미지라든지 그런 어떤 정의적인 부분과 마치 이 트레이트 같은 거는 완전히 기질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역량에 포괄해야 된다라고 역량의 개념을 확 넓혀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교육기관의 이제 교육 혁신의 완전히 키워드가 된 거는 2003년에 OECD의 대세코 연구예요.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Key Competencies. 기초 핵심 역량을 definition, 정의하고 selection, 고르는 프로젝트를 2003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97년에 시작을 했어요. OECD가 같이 한 거고 국제 연구예요. 이때 이제 연구 결과가 지금 얘기하는 역량 기반 교육의 출발이에요. 우리 지금 대학에서 막 이러고 있는 그리고 초중고에서도 역량을 목표로 다 도출해서 이때 만들어진 역량이 자율적인 거 그리고 상호작용 이제 도구로 상호작용하는 거 이질 집단에서 또 상호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도구 활용하고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근데 그걸 출발로 해가지고 기존의 학교 교육이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가르치기에는 구조적으로 대단히 한계가 있으니까 교육과정 혁신부터 교육 혁신이 역량 기반 교육이라는 타이틀로 뭐 캐나다, 핀란드, 호주, 한국은 2015년 이렇게 해서 전체 교육의 패러다임이 역량 기반 교육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을 제가 엄청 빨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역량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쪼개가지고 보겠습니다. Competence CE가 있고 CY가 있어요. CE도 역량이고 CY도 역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CE는 hard skill이고요. CY는 soft skill 이렇게. 하드 스킬은 딱딱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 밖에 적용 못해요. 플렉시블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현장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못 써먹어요. 이런 하드 스킬이고 소프트 스킬은 어떤 일이나 어떤 업무에나 보편적으로 말랑말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3주기 기본 역량 진단 우리가 평가받을 때 보면 전공 교육 과정은 전공 능력 중심의 어쩌고 저쩌고 능력이란 단어를 썼고 교양 교육 과정은 핵심 역량 중심의 그래서 보면 거기는 역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한국어로 구분을 하자면 능력이라는 것은 하드 스킬이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 스킬이다. 이렇게. 그럼 컴퓨터는 역량 기반 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드 스킬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를 역량 기반 교육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기원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때 분위기는 역량 기반 교육은 마치 하드 스킬을 가르치는 그런 직업 훈련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역량 기반 교육의 일부분입니다. 하드 스킬을 중심으로 가르치게 되면 지금 이게 스펜서 앤 스펜서의 아이스버그 빙산 모형이거든요. 위에 보이는 물에 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가 이 어떻게 보면 가르치기도 쉽고 변화도 쉽고 이런 것도 역량 기반 교육이 맞아요. 우리가 NCS 그 전문대학에서 2016년 이쯤이죠. 2013년? 예. 그 그때 직무 능력 표준을 만들고 그 능력 표준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명세표를 만들고 그거가 지금 이제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문대학이 직업 기술 훈련을 하기 때문에 내셔널 컴피턴스 스탠다드를 따라가지고 그거는 다 이제 상위에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초중고에서 혹은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하드 스킬이어서 가르쳐 놔도 상황이 바뀌면은 못 써먹는 거예요. 우리 전공 교육도요, 사실은, 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국가고시나 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위에 것들을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어쩔 수 없이 위에 거를 가르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여러분, 키워보고 그러면 정말 이유가 중요한 거는, 에, 정말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 우리가 알거든요. 네. 어, 그러면, 네. 지금 현재까지는 역량 기반 교육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거 이제, 아까 OECD 대세고 프로젝트가 1.0 버전이 2003년에 발표가 됐으면, 2.0 버전이 이거예요. 이거는 2030년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이걸 연구를 2015년부터 해서 대세고 2기 연구인데요. 개인과 사회의 안녕, 웰빙 2030이 목표가 됐어요. 이 석세스가 아니고 웰빙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당연히 지식 기능 태도가 아까 제가 그, 그 LEAP 연구에서 그 인티그레이티브 러닝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지식 기능 태도 가치가 이렇게 엮여야 역량이거든요. 교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안녕까지 가는데 안녕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 학교로서만은 못 가는 거예요. 학부모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또래도 있고 우리 같은 산업체도 지역사회에 넣어야 되겠죠. 여러 그 연계 협력하지 않으면 저 안녕까지 학교만으로는 못 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알잖아요. 학교의 담벼락 바깥을 우리 넘나들어야 되는 그런 예. 그래서 거버넌스도 사실은 강조되는 거고 그래서 연계 협력이나 뭐 산학 연계나 이런 것도 다 이런 큰 이 맥락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역량도 바뀌었어요. 요 중간에 보시면 역량이 보이거든요. 긴장과 딜레마 대처하기, 긴장과 딜레마, 책임감, 새로운 가치 창출. 이런 키워드가 21세기라는 초복잡성 사회로 가면서 필요해진 역량이라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학교는 아직까지도 교과 구조인데요. 이거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너무 많이 얽혀 있어서 이거 한 번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학교 담벼락을 넘은 연계 협력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 상태로 본다면 우리 학교,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교육의 목표를 하드 스킬로 볼 거냐, 아니면 소프트 스킬로 볼 거냐. 그럼 우리 교양 교육에서는 분명히 위에 있는 상위에 더 깊이 있는 그런 그 역량, 컴피턴시 Y로 봐야 되잖아. 그게 우리 대학이 설정한 챔프라는 5개 역량이 위에 있는 저 목표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교실 안에서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분리된 기존의 어떤 대학 교육의 각 학문 분야별 기초 과목들 중심으로 잘라진 그 교과목 안에서 아무리 해도 통합적인 접근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게 여기 교사가 한 축이 있다면 교양교육도 이런 다양한 연계 협력, 이걸 위한 어떤 거버넌스도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양교육에도 역량 기반 교육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련의 변화, 융복합이 강조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가 강조가 되고 뭐 그런 것이죠. 자, 요런 얘기고 그 초중고 교육도 역량 기반 교육을 2015년부터 목표가 역량이 됐어요. 그 2022년에 개정을 해서 또 역량이 한 번 바뀌었는데 하나가 바뀌었어요. 협력이 들어왔어요. 소통 역량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더 정교하게 초중고 교육은 이렇게 역량 기반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목표가 있지만 이 교과의 목표들은 상위에 있는 이 역량들과 연결해서 교과의 목표가 있어.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거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그런 역량 기반 교육을 받은 애들이 대학에 오는 거예요. 그 대학에 와서 역량 기반 교육이 아니면 애들은 이거 뭐지? 예, 역량 기반 교육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 하는 거를 슬라이드 하나로 설명한 게 이거 미국 교육부 자료인데 제가 레퍼런스가 없네요. 그 역량이 여기 있잖아요. competency Y. 역량 기반 교육으로 패러다임 변화는 스킬, 어빌리티 앤 날리지에서 competency로 목표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맞잖아요? 업그레이드 됐으면 얼라이먼트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러닝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요것이 인티그레이티브 러닝 익스피리언스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통합적 학습 경험 그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식, 기술, 태도 라는 학습의 결과물을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해 보는 그런 이 적용하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인티그레이트 러닝 익스피리언스로 교수 학습 방법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냐면 컴피턴시는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으니까 뭐를 할 수 있는지 측정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세스먼트가 어떻게 바뀌냐면 데몬스트레이션 해봐라고 하는 해봐는 수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바뀌어야 되니까 지금 역량 기반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는 첫 번째가 목표가 역량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목표가 역량이 됐으니까 얼라이먼트가 교수 학습 방법, 내용과 방법이 또 얼라이먼트로 같이 가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가 평가가 얼라이먼트 돼야 된다. 평가가 수행 평가가 돼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요. 그 일주기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비교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계가 있는가라는 게 이제 그 우리의 명운을 가르는 평가였고 이주기의 기본 역량 진단 18년에 했던 거는 어, 그, 그, 아까 그 continuous improvement 그 교과목 단위에서 교과 단위에서 혹은 아니, 이제 전체 전공이나 교육과정, 교양이나 교육과정 단위, 대학 전체 단위 혹은 비교과 단위 이런 단위에서 얼마나 개선 완료가 컨티뉴어스하게 잘 이루어지는가 이 구조를 봤다면 3주기의 21년의 평가에서는 우리가 전공이 이것대로 돼 있는지 커리큘럼 교양이 이렇게 패러다임 변화가 되고 있는지 평가. 교수 학습 방법이 인티그레이티브 러닝 익스피리언스가 되도록 얼라이먼트가 됐는지의 평가. 근데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 아직 평가를 안 받았어요. 이거는 지금 간호학과 아까 교수님 오셨던데 간호학과가 지금 이거를 이제 인증평가에서 예, 과정 중심 수행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건드린 것이 예, 뭐 그것이 이제 출발이기도 하겠죠. 이제 우리가 그 단계를 맞닥뜨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세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이 데몬스트레이션,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는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요 그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우리 한세대학교의 컴피턴시는 뭡니까? 챔프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각 교과목 목표들이 있었어요.
그 뭐 한세대학이 학생들에게 그 졸업할 때 이거 우리 약속할게라고 하는 이 역량들을 아주 멋진 거를 챔프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스펜서 앤 스펜서의 빙산 모형으로 가면 더 깊이 있는 약속이 된 거거든요. 깊이. 그러면 깊이 있는 것까지 하려 그러면 인티그레이티브한 경험이 없으면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그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거는 그냥 강의만 가지고도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을 여러 가지 뭐 플립 러닝이든 뭐 PBL이든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역량도 설정이 됐고, 그리고 또 교수학습 방법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역량을 얼만큼 갖고 나가는데,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잘 보장이 됐어요? 라고 하는 이 어세스먼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바꿀 차례다 이거죠. 그 지금 교양 과목에서 뭐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평가는 대학이 약속한 거하고 별로 무관하게 평가가 돼요. 그 교과목 내에서 충실하게. 물론 이제 논리적인 체계성은 있습니다. 대학이 약속한 성과고 그 핵심 역량을 어떤 교과목에서 내가 얼만큼 반영해서 교과목을 운영해라고 하는 역량 매핑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교과목 안에 보면 이 대학이 약속한 그 역량하고 무관하게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 교과목의 성과를 달성하면 여러 교과목을 듣고 학생이 자동적으로 위에 있는 이 역량을 달성할 거야라는 그런 논리적인 전제는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교들에서 보면 이 대학의 역량을 어떤 교과목에서 평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한세대학에서 어떤 형태로 하실지가 이제 저 아직 잘 모르지만 우리 대학의 챔프라는 역량을 특히 필수 과목은 모든 학생이 들으니까 거기에서 일정 정도 어세스먼트를 해주면 물론 교과목 자체의 어떤 스킬이나 난리지나 어빌리티나 이런 거 해야 될 거 있지만 그런 거의 일부분만이라도 대학의 챔프를 측정하는 걸 해주면 이게 코스 임베디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코스 임베디드라 그러거든요. 각 교과목에서 그거를 체킹을 다 하고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이 어세스먼트 하냐면 대학이 이제 효능감 검사처럼 너 이런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애가 5, 4, 3, 2, 1 체크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지 아닌지 이 자기 보고식 진단 도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챔프 중에 C 역량이 좀 낮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 판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건 객관성이 없어요. 조작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맨날 올라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걸로 피드백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스스로 다 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량을 어떻게 어세스먼트 할 건가 이제 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역량을 어세스먼트를 모든 졸업생을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제가 그 뉴욕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있어요. 이스트 팍 세컨더리 스쿨이라는 그 학교가 졸업 포트폴리오를 해요. 그럼 졸업 포트폴리오 항목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교과목도 있고 비교과도 있고 뭐 자격증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는데 그거를 졸업 준비위원회에서 모든 아이들을 다 구술고사까지 해서 체킹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비용이나 이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치만 이제 에, 그걸 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에는 거기까지는 못 가도 개별 교과목에서 우리 대학이 성과로 제시한 핵심 역량을 일부분 측정해주는. 우리가 이제 그 측정이 또 분반이 막 있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은 후하게 측정하고 어떤 교수님은 측정하고 이렇게 되면 못 써먹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예, 스탠다드, 루브릭을 둬가지고 이 루브릭을 교수님들이 1점 뭐 20%, 10%이 정도만이라도 교과목에서 측정을 해주면 그거를 끌어다가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의 역량이 그 사실은 교과목 안에서도
피드백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역량을 위해서 이 교과목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 과목 단위의 학습 성과 기여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 대학 전체로 보면 우리 교양교육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교양교육의 성과를 우리가 사실 못 보이고 있거든요. 그냥 이수 학점수만 채우면 졸업하는 거거든요. 그 교양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학교에 어떤 기여를 해?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의 핵심 역량이 왜 학습 성과인가는 지금까지 말씀 많이 드렸고,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이 어떻게 우리 지금 현재까지 도래하게 됐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챕터는 대학의 핵심 역량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챕터인데 짧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역량을 학습 성과로 하는 교육을 구조를 한번 보자면 밑에 코어 컴피턴시, 카만 컴피턴시라고 하는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job 패밀리, 직업군이죠. job이 직무잖아요. 직무군별로 챕터 1, 챕터 2 이게 이제 전공 교육 과정이 해당이 된다면 더 위에 있는 거 혹은 리더십 컴피턴스 이 위에 거까지 같이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차후의 단계에서 만약 역량을 가지고 한다면 코어 컴피턴스와 잡 패밀리 컴피턴스 요 정도가 우리 대학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역량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거를 여러 대학들에서 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어, 전공 역량이랑 전공 교육 과정을 매칭을 하든지 핵심 역량도 전공에서 조금 매칭을 시켜줘 이렇게 하든지 여러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 역량은 전공 교육 과정에서 핵심 역량은 교양 교육 과정에서 근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가면 전공에서도 핵심 역량을 커버해줘야 되는 거죠. 핵심 역량 그거 달성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제 전공 교수님들 생각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혁신적인 역량 기반 교육까지 가기에 미국 대학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치예요, 일치. 많은 경우가. 지금 우리는 일치형은 지금 일치형, 왜냐하면 미국은 리버럴 아츠 칼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게 되는 거예요. 전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요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어떻게 보면 오롯하게 지금 교양 교육이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걸요. 예를 들어 막 무슨 창의성 이런 거를 어떻게 교양 교육만 갖고 해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구조가 많고 우리 한세대학교의 교양 교육의 체계를 보면 전체 인재상이 글로벌 챔프형 인재인데, 그러면 챔프형 인재는 어떤 인재야? 라고 하는 거를 풀어준 게 역량이에요. 인재상이랑 핵심 역량의 관계는 뭐냐면, 이런 인재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조작적 정의가 우리의 핵심 역량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챔프형 인재야? 라고 하는 거죠. 예. 인재상이, 예. 그래서 이제 창의성, 나눔 배려, 비판 분석 사고, 소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5가지 역량을 우리가 정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얼라이먼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라이먼트예요. 밑에 있는 게. 교양의 기초교육 영역, 핵심 교양 영역, 자유교양 영역을 둬가지고 이 각각의 챔프들을 어떻게 달성할 건지를 아까 그 educational provision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들의 세부적인 교과목 배치고 교육과정 체계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멋진데 실제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목표에 예를 들어 기초교육의 어떤 교과목에 들어갔을 때 이 사고와 표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교과목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역량 매핑으로 비율을 찾든지 아니면 교과목 학습 성과에 그 명기돼 있는 목표들을 보고 내용 분석을 해서 아 이게 기초교육의 어떤 과목에서 사고와 표현의 목표를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죠. 측정을. 그냥 그거는 목표는 목표대로 놔두고 그냥 원래는 교과목에서 하던 평가가 그대로 있으면 목표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목표랑 얼라이먼트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원래 교과목의 목표들이 우리가 원래는 대학의 목표 생각하고 교과목 목표 안 생각했잖아요. 전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역량 기반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탑다운입니다. 탑다운. 위에 어떤 인재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면 그런 역량을 달성하려면 이런 과목들이 필요하네. 이렇게 해서 위에 거를 보고 이제 번안해서 나오는 이런 탑다운형의 학습 성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설정된 게 챔프인데 이런 과정을 아마 거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키워줄까요를 여러 어, 이 섹터에 물어봐야 되죠. 학생에게도 물어보고 졸업생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뭐 대학 설립자에게도 물어보고 분석해보고 지역사회는 뭘 원하는지를 보고 해서 핵심 역량이 5개가 나온다. 혹은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한세대학교의 우수한 고성과자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태도, 이런 행동, 뭐 이런 거를 마구마구 모아가지고 그거를 에, 만드는 이게 역량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2가지 정도 중에 하나를 거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역량을 또 뭐 내적인, 에, 외적인 이 타당도 절차 과정을 가지고 만들고 그거를 또 에, 측정하기 위한 진단 도구를 또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측정하기 위한 진단 도구를 만들 때에 나타나는 게 요 수행 준거 행동 지표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사실 업무를 보시는 분 아니면 이런 용어도 그렇고 개념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쉽지 않으실 건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학의 챔프 5가지 역량 중에 예를 들어서 C 역량을 가진 학생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어떤 행동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그래서 behavioral indicator예요. 행동의 지표. 혹은 어떤 행동 특성을 보고 우리가 그런 C 역량을 가졌다고 확인할 건가? 이 퍼포먼스 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수행해 준 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빼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그대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요거 신라대 건데 소통 역량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고 안에 뭐 이런 하위 역량도 있는데 여기에 행동 지표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쓰고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런 행동을 보고 신라대학교 소통 역량 뭐 그중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얼만큼 가졌는지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거야라고 한다면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쓰고 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는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쓰고 말할 수 있나? 매우 그렇다. 아니다. 이걸 자기가 측정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측정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쓰고 말할 수 있는지를 아마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글쓰기 과목을 어떤 필수가 있다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10%는 요걸 측정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또 이 목표를 누군가는 어떤 교과목에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쓰고 말할 수 있다. 그거, 네, 그거를 교수님 교과목 안에서 문항으로 만들어가지고 생각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쓰고 말할 수 있는지를 교수님이 측정을 해서 그러면 분반이 10개다 그러면 10개 분반에 이 아이들 거를 다 취합을 하면 요 값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루브릭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다음 단계예요.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덜 정확한가에 대한 이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건데 이 행동 지표부터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 이 개발이 돼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채점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이 이제 루브릭이 나오는 거죠. 이 루브릭은 채점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문제예요. 예. 근데 문제도 어떤 문제냐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써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이 행동 준거를 어떤 이 구체적인 태스크, 과제도 좋고 시험도 좋고 예를 들어서 어, 저런 두 사람이 대담하는 걸 보여주고 이 대담하는 것 중에서 각자가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너가 생각해가지고 써봐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지만 수행 준거가 나오고 수행 준거를 어떤 과제를 제시할 것인지 과제를 만들고 수행 과제죠. 그리고 이 수행 과제를 어떻게 채점해야 될 것인지 채점의 기준을 만드는데 이것을 루브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가장 피드백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 세대 교양 교육이 어떤 단계까지 오셨는지를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일단 제 논리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행동 지표도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다 완성이 되면 역량 사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역량은 이런 걸 의미하고 그 안에 하위 역량이 있고 그 하위 역량들은 이런 걸 의미하고 그 하위 역량이 달성됐는지를 행동 지표는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이것들 중에 그다음 뭐겠습니까? 어떤 행동 지표에는 이 어떤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한가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 교육과정 개발하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하는 매뉴얼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지식을 어떤 과목에서 가르칠 건가를 우리가 이렇게 줄긋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식은 아무 교과목 관련이 없네? 어디서 가르치지? 그럼 아유, 비교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비교과가 또 나오게 되면 이런 매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매핑을 만드는데 제로 베이스에서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못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걸로 막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 매핑하고 앞에 것까지 하고 절차가 음, 네. 이렇게 논리성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에 여기까지 이 파급력은 별로 없어서 지금 다 고도화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죠. 학교를 그냥 만들면 이거 우리가 딱 맨바닥에서 만들 수 있는데 교과목이 먼저 있던 터에 역량이 뒤에 나오니까 막 끼워 맞추는 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참인데 그래서 보면 이 과목은 어떤 역량을 가르치는 과목이에요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예, 개요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 강의를 맡으신 어떤 강사분이 맡았다 그러면 이런 과목 지시서가 주어져야 돼요. 어. 아, 이 과목은 무슨 과목이지? 그 과목 안에 명만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내용적인 접근이고, 이 과목을 통해서 이 대학은 어떤 C 챔프 중에 어떤 역량과 관련된 과목이다라고 하는, 그럼 그 역량은 어떤 걸 의미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좀이 추적이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 각 개별 교과목에서 이제 수업 계획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기존에는 이제 이 상위의 걸 보기보다는 벤치마킹 수준으로 수업 계획서가 만들어졌다면 그거는 이제 바텀업의 형태로 대학의 교육 과정이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역량 기반 교육은 에, 탑다운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성과로 대학 핵심 역량 챔프를 설정을 했다면 그걸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건가 이렇게 직접 평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간접 평가예요. 이 중에서 뭐겠어요? 뭐 스튜던트 서베이잉 되겠죠. 그냥 간접 평가입니다. 예. 그런데 직접 평가 중에 하나의 형태가 코스 임베디드예요. 맞죠? 기존의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목별로 평가를 해서 그거를 끄집어 올라오는 거. 네. 그래서 각 교과목에서 일정 정도 우리 챔프를 측정해 줘야 되는 거고, 아까 그
뉴욕에 있는 고등학교 그 학교 같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요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 챔프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학교가 좀 많죠. 뭐 하긴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을 쓰진 않는데 뭐 안동대학교 같은 데는 그러면 뭐 챔프 중에서 어떤 거는 뭐 봉사 시간으로 보겠다. 봉사 시간 어떤 거는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도 저는 종합적인 평가에 아주 어, 활용도가 대단히 높고 종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학생이 그걸 가졌을 때 이거는 그야말로 쇼케이스 포트폴리오가 되면 성적표가 보여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진짜 어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포트폴리오가 된다면 그 안에 이제 두툼한 자기 그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성취의 결과들, 노력들. 우리가 이거를 들고 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들고 가게 하려면 이제 그 기한이 필요하죠. 그 기획. 네. 그래서 저는 이 포트폴리오 평가가 교과목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한 세대에서 현재 그래도 직접 평가를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의 노력을 코스 임베디드 형태를 생각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졸업 시험 같은 거 쳤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도 직접 평가예요. 졸업 논문도 쓰고. 그 졸업 논문 통과 안 돼가지고 졸업 못한 사람, 수료만 한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패션학과라든지 뭐 이런 데는 캡스톤 코스, 건축학과 이런 졸업 작품을 통과 못하면 졸업 안 되잖아요. 그게 캡스톤 코스 이벨루에이션이에요. 한 과목을 완전히 이제 평가를 두는 거죠. 네, 뭐 공연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이고 이 교양에서 적합한다라고 한다면 코스 임베디드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교양 교과목들이 또 대학에 기여하는 부분도 또 명확하게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이런 진단도구 만들어서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단도구 만들어서 결과값, 이거는 뭐 프로그램 수강하면 좀 더 높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너 이런 역량이 낮네. 이런 거 다 시스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진짜 평가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는 거면 훨씬 더 강력한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교양교육 성과 분석의 과제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한세대학교의 교양교육의 비전,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과목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 상위의 목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면화하고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하시는지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선택은 옵션이지만 이 필수 과목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그 밀접하게 지금도 이렇게 매핑이 돼 있어요. 창의와 소통 과목은 창의성하고 딱 붙어 있고요. 기독교 요 과목이 나눔과 배려 이렇게 딱딱 세트 책임이 분명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말하냐면 애들 창의성이 떨어지면 창의와 소통 과목에서 뭐가 개선해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환류가 사실 직접적인 환류가 안 되잖아요. 창의성을 측정하는 거하고 창의와 소통 과목하고는 별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교과목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예, 수행 준거를 가지고 또 루브릭을 가지고 창의성을 측정한 값은 그나마 창의와 소통이라는 과목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이런 좀 구체적인 환류가 더 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교양교육의 성과 분석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커크 패트릭이라는 뭐 하여튼 학자예요. 이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할 때 수준이에요. 그 우리는 어떤 걸 평가하냐면
이 반응 평가, 이 반응 평가는 하죠. 학생들의 그 강의 평가 같은 거.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만족도 평가예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요것도 합니다. 학습 평가. 교과목의 성취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단계가 지금 한 세대에서 하시고자 하는 행동 평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자면 이 결과에 대한 평가, 성과 평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교육의 그 개선돼야 될 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지금 변화를 주시고자 의도하셨다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3단계 평가를 우리가 할 것인가. 음, 그다음에 교양교육이 에, 인재상이 있으면 그거를 구체화한 핵심 역량과 그 핵심 역량 달성한 거를 어떤 성과로 명기할 건데 그거를 측정을 하고 다시 우리가 어떤 얼라이먼트를 개선해야 될지 환류 이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뒷과정에 이런 과정이 좀 더 명확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형태, 고 우리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가 왜 중요한가가 밑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플랜 두 책 액트라고 하는 PDCA 형태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계획을 했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엉뚱한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야 액션이 차기에 또 반영될 그 실제적인 그 환류가 가능해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양 교과목의 학습 성과 측정인데 이거는 우리가 필수 과목을 맡은 내가 내 과목에서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고각도에서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일단은 이 과목이 어떤 역량과 관련된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교과목의 목표에 드러나게 우리가 작성되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도 어쩌면은 업데이트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과목의 학습 성과가 대학의 핵심 역량과 관련성이 교양 과목은 분명히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거는 다른 교과목 학습 성과, 이제 예, 대학 핵심 역량하고 그렇게 좀 별로 어떤 관련인지 뭘 본연의 어떤 지식, 태도, 기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특히 그 역량과 관련된 대학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거는 그런 난리지 가지고 그냥 평가하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행을 평가하는 수행 평가 방법을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수행 평가의 방법들이 이런 서술형부터 뭐 교수님들이 이제 주로 많이 쓰시는 게 서술, 논술, 프로젝트, 보고서, 발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예, 하시라는 거고, 이제 그게 참평가라고 하는 수행평가 유사 용어를 보고, 그런 평가들은 어떤 유형들인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냥 읽어보면 다 아세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워서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뭐 어디에 막혀가지고 뭐가 안 되는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수업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가 학생의 점수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활용도가 많아지는 형태로 티칭의 도구가 되는 그런 확장성이 있는 평가가 된다. 그러려면 아까 뭐 생각한 바를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 우리가 이제 번안된 목표라면 그걸 어떤 과제로 평가하게 할 것인가가 이제 수행 과제예요. 근데 그 과제는 이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맥락이고 통합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경험이어야 되고 비구조화된 문제여야 되고 이런 문제를 만드는 거가 이제
아마 분반별로 교수님들이 같이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나. 사실은 제가 이 연수는 원래 내 과목에서 문제 하나만 만들 때 이건 뭐 그렇게 해도 되겠다, 되기는요. 근데 어려우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때 템플릿으로 쓸 수 있는 게 GRASPS라고 하는 이 이거거든요. 좀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왜 구체화시키냐고 실제적인 맥락과 가치 있는 경험과 비구조화된 문제를 우리가 잘 못 만드니까 이렇게 한 땀 한 땀 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네, 만들어 보고 그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행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른 교과목은 상대평가도 해야 되니까 다른 평가들은 뭐 차이도 내고 이래야 되지만 대학의 핵심 역량은 다 달성하도록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되니까 논리가요. 이 핵심 역량은 무조건 다 반영할 수 있게 그러려면 아마 두 지보다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밑에 거 가지고 하면 두 지보다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아까 생각한 바를 글로 쓰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제를 이제 뭐 어떤 과제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첫 주는 교수님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 주는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또 중간에 피드백 하시고, 그 다음에는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예, 점수화하고, 요렇게, 예, 10%만이라도 역량을 실제로 과제를 주고 평가하는 거는 상당한 주수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채점 기준을 체크리스트나 평정 족도나 루브릭 다 만들 수 있는데 루브릭이 가장 피드백을 정확하게 줄 수 있어서 주로 이런 루브릭을 만들죠. 그래서 아까 생각하는 바를 글로 쓰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디멘션, 영역을 평가할 건가? 생각하는 바에 대한 평가도 할 건가? 말하는 걸 할 건가? 글로 쓰는 거를 할 건가? 글로 쓰는 거에서도 항목을 넣어가지고 논리성을 할 건가? 뭐 아니면 맞춤법을 할 건가? 이게 평가 항목이고 그걸 어떤 급간을 둘 건가가 스케일이에요. 그러면 에, 예를 들어 논리적인 글을 썼는가 하는 거를 디멘션의 하나로 둔다면 1차원의 1번 점수를 주는 애들은 어떤 수준의 특징을 보이면 1번 점수를 줄 건가? 그게 이제 이 1영역의 4수준의 목표를 그 특징을 기술하는 게 요 칸 안에 적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피드백이 엄청 정확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는 네. 요즘은 그 생성형 AI가 있어가지고 이거 만드는 건 정말 쉬워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AACNU에서 핵심 역량 16개 그냥 왕자아장창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초중고 선생님들은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문항부터 해가지고 평가 루브리까지 이렇게 자기도 수정해가면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어, 네. 뭐 요즘 AI 좋으니까요. 예. 그렇게 했을 때 한류가 요것도 조금 나중에 지금 자기 보고식이잖아요. 이것도 아마 또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루브릭 활용을 하게 됐을 때 어, 학생들에게도 그 루브릭은 노출이 되는 것이 좋아요. 어떤 거가 이 과목에서 측정되고 그러면 어떤 점수를 받는다. 뭐 다른 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보면 간호 인증 평가 받는 학과 같으면 이 루브릭에 그 루브릭까지 학생들에게 다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너희들 이거야, 이거를 해야 돼라고 하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점수가 이제 피드백이 스스로도 피드백이 되고 교수도 내가 왜 이 부분이 애들이 성적이 이렇게 낮지? 이걸 어떻게 높이지? 내가 어떻게 네 그렇게 해서 자기 피드백도 가능하고 네. 예, 요 얘기는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예, 제가 일단은 저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